그래서 3시 10분까지, 3시 10분까지 끝내야 되죠. 그래서, 북의 이제 정치와 체제로서 북을 보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북은 분명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 그러면 이제 보편성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에 갖는 특징 하나 하고요. 두 번째, 특수성으로 갖는 사회주의 체제, 수령제 사회다. 이 두 가지를 갖고 북의 사회주의 체제 내가 설명할 거예요. 먼저 그 중에 보편적 기준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서 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네 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보편적 기준에 맞는 그게 사회주의 체제가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그럼 어떤 국가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도대체 뭐였냐? 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안 보는 거야? 이건 이 이제 평균과 왜곡되는 개념을 깨야 돼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90%는 북을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 안 하고 국제 세습 체제 이거는 사회주의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그건 90% 정도 되겠죠. 그 중에 또 한 90%, 그 중에 또 한 90%. 바로 북이 가지고는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이 한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이게 90%도 인정 안 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북에 대한 평균이 심화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은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오명업 차원에서 바로 정상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경제 사회 시간과 경제 시간에 보면 이게 이제 토대와 상부 정치경제 과목이 정치경제예요. 근데 앞에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바로 이 토대와 상부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부 구조는 이유, 토대는 상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토대는 경제적인 영역이고 상부 구조는 정치적인 영역 이렇게 우리가 도도마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도도마적인 해석 속에서 보면 이 정치의 상부 구조가 바로 유유전장 체제인가 아닌가가 바로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닌가를 기준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모든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다 유유전장 체제입니다. 누군가 당이 공산당이든 공산이든 어쨌든 유유전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체제, 경제적 토대로 온다고 하면 계획입니다. 국가가 계획을 장악해서 계획을 세우고 경제를 집행하는 그런 어떤 체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엔드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그럼 정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소련과 동북권이 논력하기 전에는 이게 다 엔드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내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해왔죠. 근데 지금은 이 몰락한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국가들 보면 이 두 가지가 엔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국가는 유일하게 북기다에도 가능합니다. 이미 중국은 시장 사회주의, 경제적인 토대에서는 자본주의화되고 베트남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수교 자본주의라는 표현까지 쓰는 만큼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북의 사회주의가 정상적인 사회주의를 안 본다는 것이 그게 바로 정명으로 인식되어진 조선이냐 북이냐 또 그 이데올로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명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북이 지금 현실 사회주의 속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정상적인 사회주의. 중국도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중국이 사회주의고 북은 아까 세습국가, 독재국가, 뭐 수령국가, 이렇게 이제 외국 같이 사회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유일한 정상국가, 정상적인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주의에서 유일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왜 우리는 비정상입니까? 중국보다 더 못한 사회주의, 베트남보다 더 못한 사회주의를 위해 할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학문적 사회주의와 과도한 대국주의. 이 과도한 대국주의에는 바로 이 종주국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종주국은 다 소변 그렇게 해요. 아까
아까 제2의 공산당입니다. 1992년도 우리 당의 친구들이 그러면 이 현실 사회주의, 즉 종주국임을 자행했던 소련이 멸망하고 지금의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성 있는 북이고, 북이 지금의 종주국의 역할을 그런 논리적 기여로 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는 것이죠. 왜? 그 인식 속에서는 바로 소련이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소련 사회주의 몰락했어요. 주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회주의권은 정상적인 사회주의권이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이 있다. 소련이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인식적 피해가 북까지 미치고 추적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학문적 이론적 사회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 이론적 사회주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냐면 사회주의의 지도인은 막스 레닌주의여야 해.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지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왜 사회주의의 지도인은 막스 레닌주의여야만 되지? 사실 이 물음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물음표를 안 가지고. 주체사상은 사회비 종교야. 저 이념이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하던 대국지다. 이기라는 좀 논다고 가능하고 못 사는 국가 어떻게 사회주의 종주국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어. 이런 이제 인식들이 다 이제 그걸 이렇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주의고 앞얘기는 그 모든 인식적인 사건 이렇게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바로 이 2018년도에 신진 사상을 국가 지도 인용으로 이렇게 격상시켜놨어요. 그럼 중국도 그러면 사회주의가 아니고 막스를 레닌주의에서 이탈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중국은 아까 이 엔드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주의가 아닌데도 정상적인 사회주의, 또 종주국까지 위치하고 이렇게 막스 레닌주의가 아닌 시진핑 사상까지 이렇게 헌법에 있는데도 정상적인 사회주의를 부릅니다. 북은 왜 자기들의 주체사상을 자기 국가 지도인을 했는데 왜 사회주의가 될 수 없지? 이렇게 한 번쯤 물음표를 가지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추정하면 바로 이 학문적 사회주의, 이론적 사회주의다. 막스 레닌주의만을 인정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희망, 주계에서는 굉장히 이걸 인정하기 싫은 그런 어떤 행동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인식의 확장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좀 백분양조에서 사회주의, 특별한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도 우리가 영국식도 있고 프랑스식도 미국식 이런 식, 영국식은 내각제, 프랑스는 영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도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도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의 한국적으로 수령자가 특수성입니다. 보편적인 특수성에서 수령제도 그냥 사회주의 한 범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수령제는 독재고 세습이고 그는 불량국가고 이렇게 바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떤 반공, 반부, 국가 반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작동에 의해서 그걸 정상적인 사회주의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식적 장애의 영향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확한 건 오히려 이 지구상이 소련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아까 정치적 상부 구조와 경제적 토대에서 계획 경제와 유일 정당체 이거 두 가지가 다 우환이 아닌 엔드적으로 두 가지가 다 공통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 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 사대주의와 과도한 대국주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런 설명하면서 중국보다 베트남보다 더 북이 사회주의 정상성을 가진 국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어요. 적어도 대체적, 본질적, 이론적 측면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북이 그러한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갖는 네 가지 특징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조건적 특징입니다. 먼저 어느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좀 국만에 관한 특징이 아니고
사회주의라면은 갖고 있는 모든 특징이 바로 당우위의 국가 체제입니다. 당우위의 국가 체제라는 말은 호칭에서도 알 수 있죠. 호명할 때 항상 당위원장이 있습니다. 딱 제일 첫머리에 정당위원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김 이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당우위의 국가를 알 수 있는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규약과 헌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당의 일곱째 활동한다. 그리고 규약 원문에도 보면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이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의 연구적 정치, 조직적인 행위 사회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당우위 국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의 구조가 바로 당이 이렇게 모든 일부를 다 지도 통제합니다. 국가도 하나의 단체, 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고 반대로 이 세 개 단체를 당이 다 지도 통제합니다. 그래서 당이 국가를 조직해서 그래서 국가가 당이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국가를 조직해서 또는 당이 그 단체를 조직해서 당이 군대를 조직해서 지도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당우위 국가가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인민대중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에 8차 당규약 개정하면서 나왔던 3대 운동을 볼 수 있죠. 국민일천, 자력갱생,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 세 가지 속에서 바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듯이 바로 두 개의 사회주의 체제는 바로 이 인민대중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그것이 가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바로 이민일천이죠. 이민일천은 어쨌든 백성을 위한 검토 김성수석의 자오명이고요. 그 자오명이 헌법에 당규약에 이민일천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인민대중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이렇게 당규약과 철학 그리고 헌법에도 다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 헌법, 정치 철학, 당규약이 모두 인민대중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로 그리고 세계관이며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인민대중의 자유성 그래서 주체 철학이 바로 사람 중심, 인민대중 중심의 철학 그리고 당규약이 바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공부에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의 기본 정치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바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게 어떤 정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꼽히는 그 형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졌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공유되어지는 그런 정치체제를 바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체제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지는 사회를 지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북이다.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측면이 바로 3대 복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상주택, 무상학원, 무상교육. 이렇게 이제 국가의 철학과 제도가 이렇게 일치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반박과 반박 이런 이제 반박이나 이런 또 반론을 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국외 체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로 공화국치, 공포정치 또는 1인 지배 체제 이렇게 외국
한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반박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가장 우리가 개념적으로 반박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이 만약에 아까 그런 인민대중 중심 체제에서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건 계속해서 이런 독재 체제고 뭐 인민대중 중심의 그런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국민들도 대중들도 인식한다 했을 때 그는 가장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습관할 수 있는 논리가 농성 얘기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현존한 또는 역사적으로 정명되어졌던 독재체제의 전형들이 바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나치즘과 무솔로니와 차우셰스쿠와 박정희 유신체제 이게 다 독재 1인 독재 정치 체제예요. 만약에 북이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 체제가 아니고 독재 체제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북도 체제가 몰락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독재체가 붕괴되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개를 이뤄서 70년 동안 1인 독재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당신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럼 1인 독재 지배체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의 확장을 좀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어느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 정보를 대고 이야기하니까 강사님 그거는 북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북은 이런 독자로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온갖 총칼론으로 뭐 이렇게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독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70년 동안 그걸 어떻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또 그걸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얼마나 우리가 그 합리적인 잣대와 근거를 대더라도 그 북을 인민대중 중심의 그 어떤 정치체제를 인정하시는 그 뭐라 합니까? DNA에 우리 뼛속까지 있는 것이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반공, 반부, 혐오, 국가반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그런 개념들이 끊임없이 기입해왔기 때문에 어쩌든다고 그냥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방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속에서 그 민중 중심의 그런 어떤 정치 제도로서의 북을 설명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일 긴 기간은 21년이죠. 박정희가 16년입니다. 무솔리니가 21년이죠. 제일 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독재 체제가 긴 기간 21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치전도 별로 사실 13년 별 생각보다 길지 않으실 그러면 그럼 두 개의 체제가 복제되지 않는 것이 뭘까를 한번 우리가 문제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소재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자주중심입니다. 자주중시를 설명하면서 한정은 개념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못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식민지, 민중의 서론 같은 게 못 먹는 건 참 인간으로서 못 먹는 거는 뭐 참을 수 있지만은 이 식민지 노예 민족 사회에서 인간의 치욕이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아닙니까? 나라에 있는 백성의 서론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가 체제가 사회적 DNA를 내면서 바로 이 자주 왜 북이 이렇게 끝까지 세계의 어떤 조명거리가 되는 것까지 핵포기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대항해까지 들어가면서 이 자주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왜 모심고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회적 DNA로서 김북석의 이 발언과 이 생각 속에서 두 번째 이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이 포메폰입니다. 포메폰이 1949년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경제 공동체인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그 마셜 플랜, 그 자본주의 체제 그 체제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소련이 중심인데 지금 그 사회주의 경제 질서 제도입니다. 이 코노콘에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기억이 안 나요. 그 국가가 뭐 많이 안 맞던 한데 하여튼 그 한 국가하고 북이죠. 근데 나중에 그 많이 국가 가입했지만 북은 끝까지 코노콘을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가입해야 되는 유일한 국가가 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스카랑 가고 소련에 왜 그때 이렇게 코노콘에 가입하지? 뉴스는 이렇게 나가죠. 소련의 속성이 뻔히 보이는 자주를 말씀해서 소련의 육성국가로 전락하라는 것이 이 코노콘의 본질인데 그걸 왜 우리가 당장부터 해서 가입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코노콘의 본질이 그거죠. 바로 중공업, 무슨 노선 경공업, 그러니까 중공업은 소련의 기대고 경공업은 자국이 발전시킨다. 그래서 소련은 이 중공업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배장악한다. 기계 보내면서 우리한테 정치적 걱정해. 이제 왜 소련이 가장 선발주자로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중공업 발전을 통해 가지고 위성국가를 잘 그래서 이제 동부분에 다 그렇게 위성국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 이 바로 이 코노콘 질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데서 바로 이 소련의 압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독점을 자주 독점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89년, 90년 동부분이 완전 체제할 때 북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코노콘 이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손에 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트랙터. 1956년에 일어난 1956년에 5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러면 소련이 이제 이렇게 코노콘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국사 시행할 때 이제 중소 갈등이 이제 이런 문제 중소 갈등 문제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이 문제입니다. 소련이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을 이제 끊는 것이죠. 그게 다. 그러니까 뭐 부분이 이제 자력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이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그 당시에 50년 되니까 당연히 농업이 제일 주선이. 근데 이걸 이제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쨌든 중지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당시 트랙터를 개발해서 노동력을 어쨌든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의 트랙터를 세대를 훔쳐옵니다. 근데 지금은 밀수가 되겠죠. 어쨌든 원래 가져옵니다. 가져가지고 북의 기술자들이 분해합니다. 그래 분해해서 조립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 처음에 폰이 만들 때 그러는데 분해해 우리가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립 성공했습니다. 세대 분해해서 다시 역조립 우리가 딱 그대로 했는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 기양기계 공업인데 지금은 이제 이 기양기계 공업인데 지금은 금성 트랙터로 지금의 이 북에 있는 전장 이 트랙터 공장이 금성 트랙터로 그 기양기계 그 공업의 기사장이 이제 이거 돌려가지고 김성 수사하고 전화를 드린 게 나와요. 그러면서 부장님 트랙터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꾸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기는 나아갑니다. 조립하다 보면 이게 어떻든 다 잠옷이 이렇게 조립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성 교수님 했던 답이 여기 나중에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아가면 돼. 뒤로 가서 앞으로 가면 너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술자의 힘을 실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 자주 중심하고 이 사회적 DNA로 사회적 모든 인민들의 마음 속까지 사회적 플러스 사회적까지 사회와 제도로서 이 DNA가 자주 DNA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그런
미국의 뇌 없는 제재와 이 지구상의 가장 강도 높은 발사 정책을 들어가고 둘이 버틸 수 있는 하나는 것들을 못 버티죠. 해도 포기해도 옛날에 포기했을 것이고 또 체제 진원에서도 옛날에 포기했죠. 그게 바로 그 저력과 원칙이라고 이 자질을 복순과도 안 맞는 이 이제 사회적 DNA, 유체적 DNA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대 남은 저것들을 비교적으로 보면 남은 완전히 뭐 아주다우는 조금만큼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뭐 하여튼 감기 몸하고 완전 정반대의 국가적 체제, 사회적 체제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농담 진담도 많이 하는데 어째 우리 한민족 5천년 속에서 국왕 도구라와 고려의 기질을 보는 우리 남초는 신라의 기질을 신라가 4대 예수 강하고 일어났었어요. 그 역사를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마이너리 아니야. 그리고 철저하게 도구라와 고려의 기질을 쓰여서 그냥 원무도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부하고 머리 숙이고 이런 이제 그 역사에 그래서 남과 북이 합치면 세계 최강의 이제 민족이 되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렇던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가 해방전을 거꾸로 180도에서 가면 분단의 완전히 되죠. 일제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분단을 만드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수호자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통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통일전쟁입니다. 우리가 민족적 관점에는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입니다.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전쟁이었다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렇다 그러면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고 내전인 것이고 한국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도 아까 정령 똑같은 왜 끝까지 6.25 전쟁의 날짜를 우리가 보지? 그는 바로 이 전쟁의 성격을 글쎄시키는 것입니다. 네.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갖고 명명을 해버리면 이게 통일전쟁이고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이 전쟁이었고 그것을 막은 것이 이렇게 탄론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을 글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그 중의적인 날짜 개념을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의미도 바로 이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원조자의 개념도 어떻게 됩니까? 180도에서 낙탈자입니다. 하청연대에 자국의 이익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줬고 그리고 이거는 무대 상품을 때리고 그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하고 똑같은 짓이죠. 자기들이 수탈하기 위해서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그래놓고 우리가 이걸 분giải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남과 북이 갖는 뭐 어떤 양면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상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실제 이렇게 자주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제 내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바로 헌법과 당규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죠. 자주주의 그냥 사회주의 국가 반드시 수식어가 자주적인 사회, 일조에 있습니다. 일제 침략 교육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민족 자주의 일치 자주. 그래서 이런 모든 상위적인 규범과 규칙에도 바로 이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걸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와 증명적인 건 많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핵을 통해가지고 아까 전략국가 중에서 우리가 좀 확인했고 앞에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집단주의 원칙에 관한 조례가 인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 구현의 원리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헌법제 63조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수령,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수령이 지 마음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 하나는 이 집단주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수령의 통치 방식이 지도 그 현지 지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은 뭔가 하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봐야 되는 것이 전체 속이 하나인 것이죠. 이 원리로 보자면 수령은 전체 속이 하나로서 그러면 인민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높게 체현한 분이 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와 요구를 가장 높게 다르게 체현한 그 정의가 간부의 수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수령이 독단적으로 국가를 마음대로 자주시한다. 이거는 바로 이 국의 헌법제 63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의 편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은 이 사회주의의 보편적 그 기준으로서의 특징으로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국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우위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체제, 그 다음에 자주 중심의 정치체제, 그 다음에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체제. 이렇게 그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독재, 세습, 이상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수성, 즉 그 사회주의 체제 일반적인 원리에서 그건 왜 특별히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체제로 갔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범주가 필요한데요. 역사적인 경험, 이건 왜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주의 권력 교체제와 현실 사회주의 체제를 연락했다는 기능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법과 간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령 중심 이게 아니고 헌법과 간규하게 엄연하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가치 질서로서의 수령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 이게 역사적 경험 속에서 왜 국은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는 이 문제입니다. 대전제가 필요한데 그 대전제는 근대 국가 이후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처지를 반영해서 그 한 국가의 자신들의 정치 체제와 국가 질서를 규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국식, 독일식 이런 것이 그게 바로 자본주의란 보편적 중에 영국은 영국적 경험의 자기들의 역사성과 현실적 반영 속에서 내각적 설득한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프랑스는 또 독일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자신들의 역사의 경험과 현실적인 처지를 반영해서 이원식 충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북도 마찬가지죠. 북도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면서 북의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적 처지를 반영해서 이 수령 중심의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인정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북은 어떤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인 처지가 있었기에 이런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했는가?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해. 그러면서 그 북은 수령에게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갖는 그런 어떤 체제로서 수령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경험을 현장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바로 항일 부장 주장.
우리가 국이 이런 수능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구축한 데 있어서는 바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이 바로 이 한일 무장 수능의 경험입니다. 하나, 둘, 셋, 있죠. 이것이 바로 왜 수능을 중심으로 대신 단계라고 통일 단계를 하면서 대신 단계, 수동당 대중이 왜 혼연일치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가 바로 이 한일 무장 수능의 해설 경험 속에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걸 한번 보고 요 시간 35, 40. 제가 조선의 별을 대학 때 나왔는데요. 10권이거든요. 10권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대학원 논문서에서도 나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국이 어떻게 인민들 속에서 수령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나의 상징적인 책입니다. 너는 한때 한국 통일 땅의 총관 자리까지 차지했던 사람이 아닌가? 말하자면 한 고을의 장관 배설인데 무엇이라도 탐나서 독립지사의 고귀한 지조를 다 풀어먹었냐? 그래도 저것들은 살인도의 예사로 알게 된 미치아이가 되어버린 인간들이지만 결의를 배반한 변절자는 그 인간 추리도 들지 못하는 송충과 같은 충무리가 차 선생! 한번 말! 저 선생! 한번 말! 내 말을 똑똑히 듣고 가거라. 내 몸뚱아리에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떼어버릴 테다. 그는 살아서 고귀한 인간을 모두 가지 마라. 너를 잘못 낳은 네 어머니의 행동. 여기서 이제 상수 동의가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하면 이제 어떤 유언을 하냐면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나라의 결의들이 바라건대 천년 만년을 이 땅에 발효해 불면의 별로 핀다니. 이렇게 되어 28세의 청춘을 혁명에 바친 서광수는 시체도 남기지 않고 동지들의 곁을 떠났다. 1932년 10월 30일이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위대한 동지이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하여 충실해야 그 충실성은 의무 이전에 영예해야 하며 양심이어야 하며 창조여야 하며 정렬이어야 즉 생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심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오. 그것은 그 충실성이 우리 조국의 귀중한 창조물들의 유일한 원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오. 동지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한이 그 황금보다 무거운 그 눈물의 무게를 알아야만 그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위대한 그의 사상을 체득할 수 있어.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심장 깊이 간직해온 동지들, 우리 동시대인들을 불러 후대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김일성 동지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상으로 호흡하게 될 때 조국은 번영할 것이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할 것이오. 이것이 차원수동구가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북이면서 1차 고난의 100일간 이제 그 일본이 이제 1분도 안 한 거죠. 그 김일성 주력부대 무너뜨리면太平무장 투쟁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집중이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제 김일성 장군 그 세력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에 몰렸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따돌리는 거죠. 그 유인 차우수가 이제 미끼가 나요. 어쨌든 같이 있으니 이제 뭐 따라잡힐 거예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차우수가 이제 위장해가지고 자기가 같이 그 혁명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본 포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밭을 쫓기면서 이제 잡고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국기 갖는 그 장면 속에서 수능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저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령을 우리가 그런 왜 국기 수령을 대신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나와서 뭐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저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현지 지도라는 그 어떤 그런 장을 통해 가지고 실제 또 이런 어떤 라인에서 진짜 인민들을 이민이친의 그 정신 속에서 수령이 그러한 지구의 팔로서 다 했을 때 인민들은 업무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따르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한일무장투쟁 경험 속에서 그건 이미 DNA로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제도가 돼 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수령당 대중의 혼전일체 당연히 바로 이것도 나중에 시간대만 보십시오. 오신 한번 20초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한 총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총화 바로 3.1, 1파, 3파 입장입니다. 이걸 그냥 단어로만 해석하면 3명이 모이면 한 개 파벌이란 말이죠. 한 개, 세 개의 파가 있으면 한 개 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9명이 있으면 한 개 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년에 8일 종파 사건도 일어나고 67년에 이제 갑산파 수출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북이 왜 정파와 분파를 그렇게 싫어하는 바로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9명이 우리가 자기 독립 진짜 한일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오로지 헤게모니 좌파였던 헤게모니를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를 등록한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일정당체 그런 단계 훨씬 단계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한일무장투쟁 경험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일과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도 김정은 한자 30대로 매수되고 세판한 지금 100세 시대에 그냥 아직 알라 같은 뭐 그게 뭐 수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에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역사적 경험 속에서 바로 그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학력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김일성은 지금을 치면 문물중학교 공부니까 초등학교, 기림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분이죠. 그리고 이
그 김정과 장수는 그 당시 일본 유학 최고 엘리트 출신, 대학 가스다 대학. 나이도 장수가 당시가 28, 김정이 26이나 2살 정도 나왔는데 나이보다 일본에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차 학력도 아래이고 나이도 적은 김일성 당시의 장군을 깍듯이 최고의 연결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든 단길의 중심을 세워놓고 단길의 중심을 갖고 통일당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한일무장투쟁의 경험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강박 사건과 같은 이런 걸 절대 허용하지 않고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공무부인 정선택을 숙청하는 그런 것들로 바로 이러한 부산 경험 속에서 분파와 정파가 형성되어질 때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역사 현상 속에서 펼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이런 체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인 처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수능대학 내중의 혼인의 지배에 있는 그런 사회주의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명은 바로 또 사회주의의 권력 교체기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몰락했다는 증명입니다. 바로 현실 사회주의에서 권력 교체기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바로 소련은 스탈린의 그 수령의 연구 체제를 거부하는 인물이 바로 슈초프. 그리고 중국은 모태통의 어떤 연구 체계를 거부하는 게 잉크입니다. 민반, 중국 민반, 말라는 프랑스의 동서평이 이제 이거가 됩니다. 자기가 이제 흑해가 안 되니까 이거 반란에서 자기가 이제 아이들 최고 수반에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다음 수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후계자가 잘못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떤 용도의 개선 이게 이제 무너지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후계 체제가 중요하고 수령의 사상과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이 혁명의 이유,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그래야 가능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현실 사회주의의 권력 교체기에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후계 체제와 선대sun행은 적극연하게 그러면서 그 기간을 한 세대 아래 그래서 다음 세대 3세대부터 30년 그래서 이 권력 교체기가 잦아지면 후계 편으로 보면 수정주의 야신가들이 자꾸 등장해가지고 그런 혁명이유가 사회주의 제도를 자꾸 돈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물리 뜯어지나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세대 아래에 반드시 후계자가 만들어지게끔 제도화시키는 그게 바로 후계 체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제 현실 사회주의의 권력 교체기에 슈초프와 인표의 이런 예 속에서 그건 후계 성계의 문제와 성계 수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수능 문제나 관련 제도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흥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할 때도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한 4가지 정도 총화가 여기 볼까요? 그게 고르바초프와 예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르바초프와 예친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그 사회주의를 말아먹은 지도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령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수령을 중심으로 일순단계라고 통일단계이 왜 중요한가를 그런 예친과 고르바초프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회주의 체제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단계라는 그런 어떤 체제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속에서 국기 깨달은 충마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를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대전제는 정치 사상적인 자격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이제 왜 이런 어떤 그 총화지점을 굳이 가졌는가 하면 소련이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자유주의야. 근데 우리가 이 약점이 뭐였지? 아, 미국은 못 따라잡았네. 먹고 사는 문제가 미국보다 좀 뒤떨어지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미국처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빨리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경제 체제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미 체제는 사회주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회주의 체제가 완성되는 이렇게 손에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사생 자금은 편개치고 오로지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인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등장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건 여기서도 아무리 사회주의 체제에서 물질적인 분열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이 정치 사상이죠. 사회주의 체제를 이념적으로 체제적으로 제도로 고수하는 이 교육과 이 제도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확고하게 이제 그래서 개혁 개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주의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속에서 그건 총화지점으로서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당과 군 이것도 이제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 예친이 이제 막 크렘린 군을 이렇게 인민들이 불러서 하니까 예친이 이제 인민들에 대해서 발표 명령을 해요. 시진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인민들 크렘린 군을 불러서 하고 예친 자신의 이제 목을 이렇게 변화하죠. 그러면서 그건 문제가 단순하게 국방의 무력뿐만 아니고 인민과 당과 수능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80년대 현실 사회주의와 동북권의 몰락 속에서 이런 총학을 했기 때문에 수명기술 사회주의로 이렇게 강한 그런 하나의 바탕에 거의 80년대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수명의 지역에 아까 절대적 지위와 대적 역할을 한다 했고 그 개념이 이런 철학 사전과 국어 사전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헌법과 강제하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있죠. 위대한 그런 이러니까 성리주의 운동과 사랑의 미신에서 개방하며 민대중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인구의 위해성을 보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순하게 수령 중심의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제도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인용해서 20대에 대한 것과 보여주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아마 교육할 때 부닥치는 문제가 유상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와 법 또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체제적 조건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의 후계 체제 때의 그 과정과 몰락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국기 수행제를 가져갔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교육 과정 속에서 또는 우리가 시민들 학생들 만나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래도 선생님 어차피 그래도 무상화 뭐 개무상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은 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인식한 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수용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어렵다 해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래 어려우니까 그냥 무상하거나 그래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는 이해만 나와야 되겠다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수등의 개념이 우상의 개념과는 하등의 인용의 역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령은 사회 정치적 철학과 헌법과 철학과 이런 제도와 경험 속에서 분명히 사회 역사적 경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상은 사회의 종교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차원이 개념적장에 끝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주가 다르다는 것은 수령은 집단적 개념, 즉 수령과 당과 대중의 아까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해서 그 관계 속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의 문제에 나와 있지만 무상은 그냥 개인식 범주이고 미신적인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수령과 무상의 하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우상화의 개념은 확인이 다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수령의 그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방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막스 엥겔스의 개념이다. 단수이냐 복수이냐 단순하게 이거는 단수이냐 복수이냐의 문제인데, 아니 막스 레닌주의의 사회주의의 지도적인 이념은 막스 레닌주의이고, 막스 레닌주의는 수령을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고정대지 그룹에 이제 국은 왜 1인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국의 수령제 사회주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독재 체제로, 1인 체제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개념을 단순하게 언어적 개념으로 다수의 고정된 그러니까 복수는 여러 사람이나 수되는 단수가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다수의 고정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왜 그런 막스 엥겔스는 다수의 고정되어진 그룹으로 이렇게 수령의 개념을 증명했을까? 이거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맥락 속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짜드 체제에서 이제 러시아가 짜드 체제에서 이제 사회주의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짜드 체제 가장 국민들이 가졌던 분명히 뭔가하면 그 절대 전쟁, 독재, 절대 왕정에 따른 그 피해, 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프롤레타리아 다수, 프롤레타리아 계급 지배가 그 짜드 체제를 대신하고 그것이 사회주의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1인 절대를 계급 그러나 독재로 넘어가는 이 어떤 체제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 문제를 마치 수령의 개념으로 잘못 전제해서 접근함으로 해서 마치 체제의 문제, 체제가 짜내서 PT 독재 넘어오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고정되어 있는 그걸 강조했던 것인데, 이걸 마치 수령의 개념으로 이렇게 오인해서 같이 비교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상 수령은 복수인 적이 없는, 이렇게 설령 개념적으로는 정리했지 마땅히 역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 러시아 혁명은 렌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국이 1인 독재이기 때문에 수령제가 아니야, 독재 체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국의 수령제 사회주의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적 경험,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몰락, 그다음에 이제 제도로서, 법으로서 이제 수령제가 이렇게 국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그 국이 아까 일반 사회주의의 보편적 사회주의를 가진 특징이 4가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령제 국이는 분만이 가지는 이 수령제 사회주의의 특징도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빨리 이야기하면 백도 혈통이 강조되어집니다. 이 백도 혈통이 강조되어지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항일혁명 무장투쟁에서 찾았다는 것이고, 그 항일무장투쟁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혁명전통입니다. 바로 이 혁명전통의 핵심이 바로 백두산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을 바로 이 혁명전통의 종자로, 핵심 종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제 국가 정체성은 항일무장투쟁에 있고 유일한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거기에 바로 이 백두혈통으로서의 국제 수령제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개인에 초점되어 있는 것이, 김일성이라는 개인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김일성 주석이 갖고 있던 사상과 이념, 노선을 어떻게 우리가 혁명 정통화해서 잘 따라 후대까지 계승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수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일혁명 통해서 그 백두의 혈통이 시문이 주어집니다.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백두의 혈통을 바로 정치 사상적 혈통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사상적 혈통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다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세습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좁은 의미에서 이 생명혈통은 입체 혈통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강의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백두의 혈통은 바로 정치 사상적 혈통, 즉 기능성의 생명 노선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순환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 종자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어 관계되어 있어. 이것을 개성할 수 있는 인물이 후계자가 되고 수령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는 왜 했겠지 그러면 1대, 2대, 3대 다 하면 김선 가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1대, 1대 보면 다른 사람이 김일성 사상의 모순과 정책과 이념을 수용하는 사람이 후계가 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이것이 다 이 생명 가계에서 나온 거야. 세계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굳이 짊어져야 될 것이 어떻게 설명해서 왜 해필이 그 가장 그 적합한 인물로 어쨌든 후계자를 이 생명 가계에서 찾은 스스로 후계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 혈통이 강조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수령자사회주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수령을 첫째에, 수령을 중심에 놓는 사회주의 정치적으로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되면 결국은 아까 수령 후배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라고 해야하는 그것과 대치되어지고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죠. 보편적으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라고 해야죠. 누가 그러면 수령이 강조되어지면 대치되고 대립적인 게 아닌가? 이게 반문인데, 그건 수학적 공식을 보면은 거죠. A가 B이고 B가 C면 A는 C요. 그래서 수령당은 인민대중이, 수령이고 당이고 당이고 인민이 수령이고 인민대중입니다. 이런 이제 3단 논법적 활용을 우리가 좀 하면서 이 이제 인민체제와 논리적으로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철학적으로 수령을 해도 당과 대중의 가장 이해와 요구를 가장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 수령이죠. 그런 의미와 함께 이 논리적 상담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바로 인민체제와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까 헌법 마찬가지로 헌법과 당귀하게 바로 이 수령당 대중의 애신 관계를 어떻게 제도가 꼭 이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어떻게든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알 수 있는 제도와 법적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은 뭐 이렇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일카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니콜러스의 이제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렸는데, 이게 그걸 제가 설명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7월 8일 날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서거 27주기 말해가지고 농사 앞에 가면 이렇게 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상과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영생은 좀 종교적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영생 저걸 이제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냥 인사드렸다, 이렇게 하면 될까? 왜 영생 축원의 인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바로 수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령은 영생한다는 이제 그 규정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런 거죠.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죠. 부건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건 국가를 대가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듯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버이와 인민대중은, 즉 어버이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자식이 인민대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큰 의미가 바로 대가정이고, 그 대가정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대가정을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쓰면 국가가 그래서 이 어부와 인민 대중을 보여주고 이 수학적 개념,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 바로 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문제. 육체적 생명에는 생의 시작 끝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육체 생명은 무한하죠. 그러나 사회 생명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사회 생의 그 수령의 그 생애에는 사회 정치적 생명에는 생명의 시작 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영생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왜 성인 이순신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마음속에 헌화하고 있을까? 그럼 또 이렇게 또 논리가 복잡해집니다. 영웅과 그럼 수령은 또 어떻게 다를까? 뭐 이게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 헌모와 존경의 의미를 차고치에 올려진 것이 수령이라고 보는 거죠. 영웅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웅은 개인에 대한 그 어떤 헌모입니다. 근데 아까 수령은 사회 정치적 개념인 것이고 수령단 대중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지위와 역할에 따른 개념인 것이죠. 그런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의미로서 비록 육체적 형체는 없지만은 우리의 인민들의 마음 속에서 남아가지고 계속 그것이 헌모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체는 없지만은 영생한다는 의미가 수령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은 영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 정치적 생명의 부여자가 수령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 출근의 의미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수령은 수령 영생 정치가 가능하고 윤통치도 우리가 3년 동안 윤통치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수령의 어떤 사회 정치 개념 속에서 사회 정치 생명체론 속에서 우리가 수령을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윌사학식입니다. 10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원이라는 여기까지 달려야 됩니다. 저는 모든 당원이 해야 되는데 당원의 전체 수익률 비율을 보면 이렇게 시원합니까? 20% 정도 한 가구에다 한 명의 당원을 35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3조 6항을 한번 볼까요? 중에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의 본인, 당의 본인을 절대하는 결성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항에는 이런 이제 1항, 2항 상황부터 해서 굳이 6항은 6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003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이제 시아틀 경기장에서 선수만이 이렇게 위에 듣자 응원단이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걸 이렇게 차고차고 기회를 가지고 숙소까지 가가지고 다른 집에서 이렇게 날렸다는 그 이제 일화가 이제 이 기사입니다. 왜 그 행위가 나왔을까의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 행위가 나왔던 것이 바로 3주 6항 때문에 저런 이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윌사상 세계 10개 항에 대한 인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그 제도적 질서적 기반이 바로 이 윌사상 세계 10대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그 고유한 정치 작동 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지지도, 알겠죠? 현지지도 어울리를 알겠고, 여기서 차이가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외 매체나 신문을 보면 총리, 김덕훈 총리나 아니면 당 간부 이런 사람들 현지 시찰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수령과 후계자는 반드시 현지 지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시찰은 당 간부
간부법에서 수행되는 것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의 통치 행위 뭐 옛날에 조선시대 동안 안행이라든지 문세식자도 보일 것이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뭐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듣는다 청와대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뭐 시장에가 똑똑히 묻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듣는 것인데 이것이 두 개 수동제 사회주의의 특성으로서 이루어지는 현지 지도와의 차이가 뭔가 하면 바로 두 개의 현지 지도는 어떻습니까? 수동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반면에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 시찰은 이벤트적이고 내심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적인 승리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 지도는 반드시 수동의 도시라는 형태로 반드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작동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김일성 주석의 경우에는 주석궁이 전부 빌려진 청와대죠. 그게 한 반 이상은 아니죠. 바로 현지에 와서 이렇게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한 4개월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제 주석궁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김정국이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부부장 직할 체제. 부부장 직할 체제는 두 가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나왔듯이 노장층 조합이고 하나는 지배인은 그 관리의 기체입니다. 기사장은 기술의 체계자. 다음은 정치 타상적인 약간 작업, 정치적인 해설 교양의 기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해서 노장층의 조합을 이 의미가 바로 부부장 직할 체제에서 노장층의 조합, 이 원리들이 따라진다는 것인데 핵심은 노는 명예를 주고 장은 예우를 주고 청은 시치주고는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룬다는 노장층 조화를 이룬다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견이 발생했을 때 실제하게 명예를 노예에 대한 예우적 관점에서 사태를 해결해 들어가는 그래서 보면 거죠. 단어의 실무 핵심 간부와 혁명 원로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이 노장층의 관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실질적인 분야에 있는 부부장을 해임시키거나 단둥에서 올려드리면서 혁명적 예우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노장층의 원리가 이렇게 작동되어지고 그 작동되어지는 그 형태가 나중에 보면은 혁명적 원리와 동시에 혁명적 원리와 동시에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해임과 경적, 숙청인데요. 숙청은 정치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해임과 경계는 정책적 개념입니다. 정치적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 나왔듯이 국가적으로 내란이나 반이나 국가정부 이런 완전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아까 갑3파 그리고 카드 정파사 그리고 장성택 숙청과 같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에서 이 혁명적 동지의 의료원 요항에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해임과 경기는 정책적입니다. 즉 과거에 당연히 잘못할 수 있죠. 정책적 과거 그러면 하지만은 나중에 다시 이 과거가 뉘우쳐지고 뭔가 생시간에 다시 불러들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화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상무위원과 정치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해서 경질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이가 경질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번에 7월 8일 날 금수산 태양공인에 참배했을 때 이병철이가 상무위원의 라인이 아니고 세 번째 라인, 부장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경질의 의미, 숙청의 의미나 숙청의 의미는 아니죠. 이거는 이 정도의 아니고 그러면서 그 문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뭔가 방역 과정에서 중대한 과가 발생했어. 그러면 방역 과정에서 국가 방역 체계를 우리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대한 과가 발생했고 그 책임자였던 이병철이가 그것을 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 그 과가 그러면 두 가지죠. 방역이 분명히 두들린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식량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급이 긴장한 식량 문제인데 이걸 절대
이게 조차하기 위한 대책을 못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방역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래 가지고 보면 결국은 미병 처리가 이번에 7월 8일 날 어쨌든 숙청이 아닌 해임과 경지 대상에서 이게 바로 그만 이 수능제 사회주의의 특성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명 원리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능제 사회주의 그 특성으로서의 그 국외 사회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을 좁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진심을 보시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어쨌든 최종적 눈높이 낮게끔 내가 어떻게 잘 오셨어 잘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그 탁월한 능력에 기대를 하면서 제 이야기는 제재적 접근에서 이야기는 같이 하려고 끝내겠습니다.